대선이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오고 지지율도 초박빙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각 당 모두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 이상돈 교수에 이어서 윤여준 전 장관까지 잇따라 접촉하면서 중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재명 후보의 행보 살펴보고 윤석열 후보 행보도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후보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좀 중도 외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호 상임 고문 나오셨을 때 이게 지지율 확장에 좀 도움이 되겠느냐 물어봤더니 아닐 거라고 평가는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성향도 있을 테니까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인 상태에서 이 전략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보수 정권의 탄생에 일조를 한 적이 다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도 다들 인연이 있습니다. 예. 같이 일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김종인, 윤여준 두 분은 민주당과도 상당히 또 인연이 있습니다. 예. 2016년에 김종인 총선을 김종인 예. 전 위원장이 승리로 이끌었고 윤여준 전 장관은 2012년 문재인 캠프에 또 합류를 했고 네. 대체로 보면 이분들은 이제 중도 또 보수, 합리적인 중도 보수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건데 이재명 후보가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합류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연하다. 이렇게 유연하게 많이 만날 수 있다. 네. 그리고 통합형 이미지 예.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됩니다. 예, 사실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을 완전히 흡수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전략을 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왜 강성 친문 지지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일단 우상호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사회자가 같은 예. 질문을 했습니다. 친문은 왜 이재명 후보 지지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3번이나 했는데 우상호 의원이 다 알면서 그러냐라고 네.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답은 참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래된 악연들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007년 정동영 캠프에 일할 때부터의 이런 것을 찾지만은 그것보다도 가장 직접적인 악연은 지난 대선 과정이죠. 예. 문재인 후보를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들 문제도 거론하고요. 그래서 사후에는 자신이 이것은 너무 지나쳤다라고 인정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기지사 선거에서 친문 전해철 의원과도 치열하게 갈등을 빚은 적이 있죠. 여기에 해경군 김씨 논란도 등장했던 것이고 이런 악연들이 있기 때문에 친문이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충분히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핵심은 단순하게 친문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고스란히 안고 있지 못하는 층이 또 많습니다. 호남도 그렇고 예. 2030 젊은 여성층도 그렇고 각자의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 대응책은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주제를 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선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권은희 의원의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단일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놓인 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예. 그런 방식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저희는 안철수 후보 측이랑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는데요. 콜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직접적으로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지난 합당 결렬에서 봤듯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을 속값으로 논하면서 한껏 무시와 조롱을 하면서 존중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는 정치 세력임을 드러냈는데요. 우리끼리 좀 조용히 만나서 얘기 좀 나눕시다. 제안이 들어와도 안철수 후보는 안 만나실까요? 네.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나 권은희 의원 얘기만 들어보면 단일화기로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국민의당 내 공식 입장은 안철수 후보 완주다. 그리고 단일화 협상 뭐 있을 수가 없다. 있지도 않았고 안 한다라는 것이 공통 겉으로 드러난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국민의당이 또 안철수 후보 측이 정말 끝까지 완주할 것이냐? 아니면은 몸값 높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냐? 아직까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만은 예. 네. 또 이제 정확하게 물밑에서 무슨 작업이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야권 단일화를 선호하는 분 중에서 너무 시기적으로 지금 촉박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한 있는 것 달도 안 같아요.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 보면은 DJP 연합이라든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보통 한 43일에서 45일 사이에 진행이 예. 됐습니다. 예. 지금은 30일도 안 남았으니까요. 하지만은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는 18일 앞두고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은 아직 늦은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아직 뭐 후보 등록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후보 등록 다음 주 정도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시간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아니라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언급했던 내용도 됩니다. 그러니까 탑다운 만나서 뭔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거죠. 그러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거의 뭐 포기해라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으로 또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단판에 의한 단일화는 당신 양보해라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예. 없다라는 거죠. 네, 네. 하지만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지금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뭐 경쟁력 조사냐, 적합도 그렇죠. 조사냐, 또 무선을 포함시키는 것이냐, 뭐 유선 전화로 할 것이냐, 또 아니면 비토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끊임없이 단일화 룰 가지고 싸움만 벌어지고 하다 네, 보면은 네.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단일화의 목적이 상대방의 지지세를 오롯이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DJP 연대 같은 단일적 공동정부론에 의한 를 매개로 한 단판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저도 예. 개인적으로 그 방법 외에는 단일화 합의 지금 단계에서는 없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재호 고문 앞서서 나오셨을 때 얘기 물어보니까 사실 이게 시간이 상당히 DJP 연합 같은 경우는 시간을 상당히 오랜 기간 두고 논의를 했던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네. 깊은 유대감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가능할까요? 일단 그거보다도 저는 이제 가장 두 측 양측이 단일화를 합의를 하게 DJP 연대처럼 공동정부론에 합의를 한다라면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자리 나눠 먹기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끼리 짝짝꿍해서 자리 나눠 먹는 거야라는 거죠. DJP 연대 합의가 뭐냐면은 대통령은 DJ 그리고 국무총리는 JP, 네. 또 경제부처 임명권은 JP가 갖고 수도권 광역단체장 세 곳 중에 하나는 자민련이 갖고 예. 또 이런 부분들이 합의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해서 내각제 개헌 합의를 1999년 말까지 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정부 운영이기 때문에 자리를 나눠 부분들의 합의가 있었지만은 윤석열 그다음에 안철수의 공동정부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이런 식의 자리 나눔으로 합의가 돼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예. 거고요. 그러면 뭘 매개로 하느냐? 대통령제 권한을 분산하는 그런 개헌이라든가 네. 그런 합의를 매개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어느 정도 수용될 공감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이 DJP 방식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 그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녹취 함께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함께 들어보죠. 저는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려 나왔습니다.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가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책임 총리를 제안하고 DJP하고 방식과 똑같이 국민의당 소속이든 여러 명의 이제 장관 추천권을 주는 형태로 더 구체화하면 그런 식의 제안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식의 제안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제 고려 사항은 아닙니다. 2012년 대선인데 그때는 제가 저 양보를 했습니다. 이때 한 번입니다. 이 모든 선거를 완주를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선거를 사실 완주했는데 왜 이번에도 그만둘 거냐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야말로 사실 잘못된 기득권 정당의 정치 세력의 이미지 조작인 거죠. 제가 그만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지금 안철수 후보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DJP 연합이랑 또 비슷해요. 제안하는 게요. 그래서 이제 캐스팅 보트라는 것이 이쪽도 갈 수 있고 저쪽도 갈 수 있어야 진정한 캐스팅 예. 보트죠. 안철수 후보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하지만 민주당의 러브콜은 이제 국민 내각이다, 통합 정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이렇게 견제구를 던져서 양쪽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를 간격을 벌리겠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는 것이 최대한의 목표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양당 전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가장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정말 10%대를 팍 내려가느냐 네. 아니면 15%를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네네. 과거 우리 제3지대 후보들의 대선에서의 득표율을 보면은 대략 한 15%에서 20%까지가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4대 때 정주영 그 후보 16%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인재 후보 19%였거든요. 예. 그리고 17대 때는 세 번째 나왔던 무소속으로 나왔던 이해창 후보 15%, 창조한국당 문국정 5.8% 합쳐서 20%가 넘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제3 후보를 이렇게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이 꾸준히 우리나라에 있어요. 분명히 예. 존재한다는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는 10% 안팎이라도 실제 선거 전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높이 받을 거다라고 하는 관측도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또 반면에 이번 선거는 뭐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진영 대결로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예.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좀 약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이번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게 또 제기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 자금의 문제라든가 또 지지율이 하락 추세라고 하는 그런 핸디캡들에 대해서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결단, 판단 이것에 따라서 그 후보 단일화 여부가 다음 주 정도에는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다음 예측을 주까지. 해봅니다. 예. 기존에 예상했던 한 14일 정도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쇼트트랙 혹시 어제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뉴스 직전이었는데 이거 뉴스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게 정말 정치에도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이 있어. 지금 오늘 오전에 보면은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분위기예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주변국과의 관계가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2002년 그 대선을 앞두고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두 여중생들이 죽은 네. 사건이 있었죠. 그때 반미 정서가 굉장했었죠.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반일 정서. 반일 정서는 항상 선거 때마다 이렇게 자극을 하기도 하고 일정 부분 선거에 영향을 미쳐왔거든요. 예. 네네. 심지어는 그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은 대통령이 독도 문제라든가 일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한다라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5% 올라간다라고 이렇게까지도 분석을 할 정도였으니까 예.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반중 정서가 확산이 되면은 선거에 이재명, 윤석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은 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민주당 지지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면 불리하게 작용하지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예. 특히 2030 젊은 층들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굉장히 민감한데 이 2030 젊은 층들의 보수화를 더 자극할, 더 가속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예, 보입니다. 뭐 그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좀 중국에 날선 입장을 보인다거나 윤석열 후보가 중국에 좀 반중 입장을 보이는 거에 대해 좀 비판적으로 하다가 그렇습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 쇼트트랙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의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의식할 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복 문제에 의해서 쇼트트랙 문제 이런 것이 가만히 뭐 스포츠의 문제다라고 손 놓고 있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국민들의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그 보수층들을 결집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층들의 그 공정에 대한 그 문제를 자극해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투표장으로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가급적 차단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도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코로나도 지금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막 3만 명이 넘고 있는데, 예. 근데 하필이면 이 관련해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죠. 우리 야당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혹시 확진자가 늘어나서 그분들이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은데 투표 못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 잘 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 찍도록 잘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관리를 잘해서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야 된다? 코로나 가지고 지금 정치 노름하겠다는 겁니까? 김성주 의원의 위와 같은 발언은 그동안 민주당 정부가 정치 방역에 몰두해 왔다는 속내를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명확한 증거라고 판단됩니다. 민주당은 즉각 김성주 의원을 간사직에서 사퇴시키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뭐 코로나 확진자와 표를 또 연결 짓는 멘트를 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출당 조치까지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성주 의원이 명확하게 잘못 표현한 발언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당정 협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모임 자리면은 뭐 또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그 여당 후보를 찍도록 관리를 해라라고 한 표현은 누가 봐도 잘못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회가 벌어지고 그 김성주 의원이 이제 유감 표명을 했었죠. 예.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김기현 원내대표로 국민의힘은 출당 그리고 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예. 아마 그렇게까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걸 것이고 예. 이제 문제는 가장 더 정치권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예. 법을 개정하기 필요하면 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예. 또 정부가 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청와대 발언까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예. 법 개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예. 이게 지금 투표 시간이 6시까지인데 예. 확진자의 경우에는 뭐 6시부터 이후에 9시까지나 10시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서둘러 그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 예. 그게 된다면은 좀 몇만 명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시간에 나오는 또 그 투표에 따라서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예. 그 사전 투표일인 4일과 5일 이후에 발생하는 네. 6, 7, 8일 확진자에 대해서는 아무 네. 대책이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 예상이 하루 그 당시에 10만 명, 15만 명 이렇게 네, 예상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15만 명만이라고 해도 45만 명이죠, 4월에. 이들이 어떤 뭐 단일 후보를 예, 지지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들의 참정권 문제, 가장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이렇게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네. 정부가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그래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 국회는 또 그것을 어떻게 또 통과시키는지 그 그렇죠. 과정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국회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연일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주고받는 공방은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아내 그 논란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걸 좀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 대표부터 잘못을 했죠. 송영길 대표도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도 아플 때 비서가 약을 사다 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뭐 이건 비서를 심부름시킨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어떻게 그 대리 처방하고
그 약을 그냥 그 일반 의약품을 사오는 거하고 같이 그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대응이죠. 예. 또 현근택 대변인 경우에는 그 제보자가 예를 들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뭐 돈 때문에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고 제보자를 직접 겨냥을 했어요.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근택 대변인의 발언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은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보호하려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쭉 보면은 민주당 일부 그 대응을 보면은 자기 편이면은 그 엉터리 제보를 한 사람도 의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불리한 사람이면은 제보자를 적이라든가 배신자로 그 간주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예. 그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현근택 대변인의 이런 접근은 정말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이 발언을 했는데요.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나 시각에서 맞지 않게끔 어설픈 해명을 해서 오히려 좀 사태를 더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나 배우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지하게 좀 말씀드리고 사정을 말씀드리고 사과하시는 게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말고는 당분간은 좀 그런 불필요한 대응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양당의 공격 포인트가 배우자로 양쪽이 다 몰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아예 처가 리스크, 김건희 씨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참 재밌는 현상은 이 배우자 리스크가 약간 후보 배우자 팬카페가 있는데요. 거기로 좀 결집세가 이렇게 모이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에서는 모처럼 또 이제 다시 김건희 씨 이 무속 의혹에 이어서 처가 윤석열 후보의 처가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에 15만 평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예. 이 중에 16만 평 정도가 차명 의혹이다, 있다라는 예. 거죠. 이걸 이제 따지고 보면 공시지가라든가 아니면 시가 표준액을 따지고 보면 한 344억이나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규모로 보면은 예. 거의 한 신도시 한 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그 공세를 하고 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세는 공세고 예. 그리고 두 배우자 김혜경 씨, 김건희 씨에 대한 또 팬카페가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모이는 그런 양상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씨 그 팬카페가 이제 건사랑이라는 팬카페가 원래는 한 수백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MBC 그 녹취록 보도 이후 줄곧 늘어서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하고 오니까 한 7만 명 가까이 육박했더라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 팬카페도 여기에 대응해서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 이제 급속히 최근에 들어서 3만 명 회원이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선 TV 토론 같은 경우는 2차 TV 토론이 11일에 개최가 되잖아요. 그런데 1차 TV 토론회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배우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서로 그렇습니다. 좀 득이 될 게 없다고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차 TV 토론회에서는 이 공세를 높이면서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오겠습니까?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나올 수밖에 하는데요. 없다, 이번에. 1차 토론은 아무래도 탐색전이었습니다. 근데 2차 토론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세를 한 방을 먹이는 그런 전략을 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물론 한 방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실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후보마다 조금씩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면요. 이재명 후보는 일단 그 여당 후보로서의 안정감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은 지지율 보면 조금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가지고 잘 대응하느냐 이것이 과제인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에게는 아무래도 지지율이 지금 제일 높기 때문에 세 후보의 공세가 집중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때와는 달리 공세적인 것보다는 수세적인 방어에 치중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야당 후보이기 때문에 또 파이팅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고요. 안철수 후보 경우에는 1차 TV 토론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그 아바타, 예. 아바타 어떻게 보면은 트라우마를 예. 나름대로 좀 극복하는 모습들은 좀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네.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지만은 하지만 그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내세웠던 것이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개혁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노동 이수화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면은 전혀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거고요. 심상정 후보는 주로 윤석열 후보를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과 발언도 얻어내기도 했었고 예. 또 일부는 또 핵 공유론에 대해서는 또 공감하기도 했었고 이런데 그 심상정 후보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그 윤석열 후보를 집중 공격했을 때 거기서 누가 이제 떨어져 나갔다고 하면은 네. 그 표가 자신한테 오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당으로서의 존재감도 살리면서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유력 후보를 공격하는 그걸 어떻게 이뤄내가 될지 예. 주목이 되는 부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11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그렇습니다. 있죠? 11일에 예. YTN 등 예. 이제 보도 전문 채널과 종편 4개사가 공동으로 예.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YTN을 꼭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자, 그리고 이제 그 선거가 이것만 대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재보궐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 안성도 있고요, 종로, 청주 있는데 일단 종로가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종로가 무주공산이 된 상태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어떤 인물을 뽑을 것인지도 좀 관심이 좀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만약에 김동연 후보를 여기서 그 연대를 해서 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네. 아니라면은 무소속 후보나 군소정당 후보를 이렇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선거전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의힘은 그럼 과연 누구를 내느냐? 일단 거명되는 사람들이 유승민, 또 원희룡, 또 최재형 전 거물이에요. 감사원장 등이 이 3명이 유력하게 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거론이 되는 그 수준이고 예. 아직까지 누가 될지는 이거는 뭐 후보와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어떻든지 간에 종로라는 상징성 때문에 필승 카드를 내세우겠다. 예. 그런 의지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서초갑 지역구도 있거든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수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은 지금 5명이 출사표를 던져서 예. 이들이 11일에 그 경선을 합니다. 11일에 경선을 하는데 일단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해서 1위가 만약에 과반이 없으면은 또 1, 2간의 결선 투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뭐 이해운 전 의원, 정의경 전 의원, 정미경 최고위원,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이렇게 5명이 있고 민주당은 이정근 미래사무부총장을 공천을 했습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벌써 2차례 이 지역에서 출마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기반은 닦아놔두는데 그래도 워낙 보수세가 우세한 지역이라서 예. 아주 힘든 싸움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